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공식이나 규칙을 맹신하지 말라. 영혼의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의 말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요,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이론으로 정립이 됐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혀 안 맞죠? 수백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쌓여왔던 규칙이나 인과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알고리즘들은 이런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공식만 믿고 따라갔다간 아주 크게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지표가 나왔으니 주식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갈 것이다. 이제부터는요, 이런 분석을 참조는 해도 믿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냥 결과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8월 14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REF의 이별 공식입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정철진 소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이 REF의 이별 공식이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 주식도 지금 패턴이나 공식이 다 깨지고 있는데 요즘 이 커플들의 이별도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어떤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헤어질 것 같다.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인들이 이별을 하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그냥 이별입니다. 그냥 끝. 그냥 갑자기 끝. 갑자기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패턴과 공식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주식은 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억울도 하시겠지만은 참조는 해야 돼. 진짜 믿거나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061번님, 요즘 수입도 줄고 물가는 오르고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덜 먹고 안 쓰는 습관 들이고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절약은 좋은데 먹는 거는요,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먹는 부분은 그냥 유지를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9295번님, 별다른 경제관념 없이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려고요. 목돈연구소와 함께 올바른 경제 습관 들여보겠습니다. 지금 한 31살, 32살이라면은요, 엄청 아직 기회는 넘쳐납니다. 정말 이제라도 함께 하시는 거 아주 좋으니까요. 뭐 늦었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자 참여는 샵 1035 5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셔서 함께 하죠. 자,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 입문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코너,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 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있는 날이죠.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해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청환 본부장이 이제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노래하는 거를 좋아한다고요. 네. 어떤 노래를 주로 부릅니까? 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쉽지 않은 노래 같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네. 제 목소리가 약간 좀 미성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조금 물론 잘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도전하는 자체가 내래 노래를. 네. 또 뭐 있다면 뮤지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몽환의 숲 같이 약간 BGM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노래들을 좀 좋아하고요. 뭐 랩 쪽도 할 때가 있고. 랩이요? 네. 뭐 가령 뭐 드렁큰 타이거. 이게 지금 웬 드렁큰 타이거입니까?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들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랩도
이제 또 사람들과 같이 즐길 때는 또 네. 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발라드나 이런 것만 또 하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네, 네. 약간 신난 쪽도 하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드렁큰 타이거를 또 네. 좋아하고 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핫정한 본부장. 오늘은요 주제가 좀 핫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네. 이제 특별 코너로 좀 마련하게 된 건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바로 디지털 화폐. 이게 근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정확히는요. CBDC. 그렇죠. 네.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갈까요? 네, 일단은 CBD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디지털 화폐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B 그러니까 이제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을 중앙은행. 뜻하는 네, CB랑 그다음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이제 디지털 큐런시를 합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제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 명목 화폐를 좀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일단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징성도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화폐가 이제 디지털화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그런데 막상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그렇죠. 진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어떻게 이게 디지털로 되는 거지? 뭐 어디에 뭐 쌓이는 건가? 뭐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에 이제 코인이 역시 네. 퍼뜩 들 거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이제 거래가 이 CBDC하고 이 코인 지금 현재 암호화폐하고의 뭐 공통점 차이점은 또 뭔가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차이점이 이제 누가 보증하느냐가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폐의 가치가 딱 정해지면은 그게 변동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1,000원이면은 사실 1,000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가치가 되는 것처럼 예. 가치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보셨겠지만 이제 신규적으로 상장이 된다거나 그런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변동이 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달러 대비 얼마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석유처럼 원유처럼 그렇죠. 네, 현재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격이 오르락내락하죠. 그렇죠. 예, 기준이 이제 달러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이제 또 원으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가격 변동이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보다 더 강하게 이제 좀 규제도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좀 안정성 부분에서는 뭐 명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코인을 지금 쓰잖아요. 그렇죠. 코인을 받는 곳도 있고 그럴 네. 때는 블록체인도 이용하고 내 전자지갑도 있고 내 전자지갑에 딱 그거대로 그 얼마 뭐 0.08비트 쏴라 그러면 내 주소 알려주면 이제 글로 보내오고 이제 그쵸, 이렇게 그쵸. 좀 이제 이해는 되고 있는데 네네. 일반 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장 거래 원장을 누구나 다 이제 뭐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디지털 화폐는 이게 뭐 이 일반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건 있는 거죠. 블록체인 같은 거는. 그쵸. 일단 블록체인 기술들로 활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코인과는 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로 쓰는 거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자적 기기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똑같이 사용은 하는 건데 이제 차이점이 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보증을 누가 하느냐에 초점을 좀 두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가 네. 개발 경쟁, 그러니까 개발 경쟁이라기보다는 우리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이제
이 종이돈 다음에 이 디지털 화폐로 가려고 막 지금 많은 준비를 해왔던 거였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사실 계기는 2019년 페이스북에 이런 암호화폐인 리브라가 공개되면서 사실 조금 더 붐이 일어나긴 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패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거부터 사실 뭐 근본이지도 운본이지도 이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이런 긴축 통화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 기축 통화가 그렇죠. 예. 이 달러로 이미 옮겨온 지가 상당히 좀 오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흔들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네. 이제 금에서 달러로 넘어갈 때도 이 대체로 할 수 있는 이런 통화가 있었던 것처럼 예. 이제 좀 디지털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움직임이 되는 데는 또 코로나도 또 한몫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 특히나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유가 이제 이 미국과의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좀 달러를 좀 이길 수 있는 뭔가 이제 긴축 통화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이 디지털 위안화는 원래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블록체인도 아닌 거고요. 네. 그냥 있는 돈을 뭐 그렇죠. 100위안이면 100위안짜리를 마치 무슨 뭐 QR코드나 바코드에 이렇게 박는 이제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정말 미미한 거고 우리가 지금 막 연구하는 것들 또 ECB라든가 유럽중앙은행이라든가 미국에서 막 공부하고 하려는 거는 이제 그런 통화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훨씬 예. 더 블록체인도 갖다 붙이는 네. 기술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었고요. 이게 이제 기축 통화를 가기 위해서도 이런 디지털 통화도 필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네네. 지금 달러가 위상이 안 좋잖아요. 빚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리셋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하기 위해서는 또 디지털 달러로 한 번에 미국 사정도요 변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또 이유 때문에 이제 디지털 화폐 특히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도 되게 많은 연구를 좀 하고 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8일이죠. 지난달 28일에 이제 모의 실험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와 계약을 좀 체결을 하게 됐고요. 예. 8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사업에 영위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네. 뭐 관련된 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라운드 X요? 네. 네. 일단은 뭐 어떤 진행이 회사입니까? 카카오 예. 쪽 이제 자회사 블록체인 자회사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을 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국내에서도 이런 좀 굵직한 사업으로 조금 생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나 뭐 이런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측에서도 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뭐 이제 조언하는 쪽으로 진행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관련된 회사들 뭐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뭐 네.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다 각각의 회사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볼까요? 다들 지금 이제 미국은 근데 7월에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연기하기는 했는데 발표를. 그렇죠. 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하원에서 이제 9월 중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좀 많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을 이미 진행을 했죠. 그래서 예. 2014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이 진행이 좀 네네. 됐습니다. 좀 네, 테스트도 많이 쓰기도 했고.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개념 검증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로화 보고서 발표하고 의견을 좀 수렴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라운드 X와 모의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이제 뭐 노르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굉장히 좀 많은 나라들 14개의 그런 나라들이 이 타당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하청환 본부장도 그렇고 우리 생에 네. 이거 쓰게 되겠죠. CBDC 쓰게 되겠죠. 그렇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경험하겠죠. 그렇죠. 네. 아마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굉장히 급하게 도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하여간 뭐 5년 내에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 지금 연령대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험을 다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진짜 뭐 30년 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정도까지 지금 길지는 속도가 않고요. 예. 되어 있다면은 그렇죠. 특히 지금 코인이 많이 네. 경험을 했잖아요. 특히 우리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젊은 세대들이 코인을 또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 세대들이 정말 디지털 화폐를 쓸 또 핵심 주역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연습시킨 건가? 이 세상이 알아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네. 우리가 투자 쪽과 연관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당장에 원래 7월에 미국이 디지털 달러 발표하려고 했는데 9월 연기로 하고 9월에 발표되고 뭐 이러면 이제 네. 관련한 또 테마가 형성될 거란 말입니다. CBDC 관련한 종목군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에 있었던 섹터들을 먼저 그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같이 사업군들을 영위하면서 좀 붙어 있는 음.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존의 디지털 화폐로 좀 연관이 됐었던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K사인이라든지 로지시스, 한네트, 뭐 KCT, KCS 이런 종목군들인데 예. 전부 다 이제 뭔가 통화와 관련된 네.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다 찾아보시면 사업군들 영위하시는 게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움직인다거나 이런 쪽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한국은행에서 이런 사업권들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관련돼서 또 부각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CBDC 모의 실험 참여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관련된 회사로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자회사 에스코어가 그라운드X 협력사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좀 연관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에 좀 참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이제 라운시큐어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지갑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력이 네. 있는 전자 지갑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도 좀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때 뭐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안에 네. 카드를 넣어서 그걸로 이제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삼성페이 뭐 이런 무슨 페이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가 그 다음으로 여기 이제 이 디지털 화폐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기술적인 있는 것도 상황이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도 참가했고 네. 또 시스템, 블록체인 쪽도 참가하고 있고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어떤 관점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통합 패권 전쟁으로 결국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중국 쪽이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좀 확산이 돼 있었던 이유가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침묵으로 일관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민간 경제가 주도를 하기보다는 정부 쪽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주로도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정책주로 들어갈 때는 관련된 이벤트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다운 업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상용화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가 종이 지폐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전환기가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쪽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긴축 통화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시뇨리지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네. 화폐를 발행할 때 얻는 이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짜리 화폐를 만드는데 이제 100원이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9,900원은 이제 이득이 남는 그런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패권 전쟁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좀 이
앞으로의 이런 시장들을 좀 주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힘을 가지는 나라가 결국엔 이 앞으로의 흐름을 좀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 그리고 또 만약에 미국 쪽에서 나온 디지털 화폐를 또 이제 긴축 통화를 할 것이냐 뭐 중국 쪽에서 나온 거를 또 긴축 통화를 할 것이냐 기축 통화요? 그렇죠. 아, 예, 분명 기축 그 통화를. 얘기가 또 예.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용화 속도는 이제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사실 진행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러가 우리 세상의 기축 통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달러는 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끊어놨기 때문에 그쵸. 자기들이 그냥 막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정 채무안도 이렇게 하면지만은 지금 벌써 빚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삼경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도 이제 이 종이 달러로는 못 버텨요. 네. 언제까지 못 찍어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새로운 통화, 디지털 달러 시대를 열게 될 텐데 그 전환 과정에 그렇죠. 분명히 뭔가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충격이 될지 뭐가 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뭔가는 있다. 그걸 통하여 아마 이 세상의 종이 돈이 디지털 돈으로 네. 바뀌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바로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터보의 사이버 러버.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소리 들립니다. 아까까지 네.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간적으로 방송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0294번님 네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많죠. 네. 소중한 목돈 아니 푼돈이라도 뺏기는 건 너무 싫어요. 푼돈 뺏기는 게 조심하고, 더 네, 또 기분 조심해야겠어요. 나쁘죠. 네. 나쁜 사람들도 많아졌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뭐 종래에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사기가 발생했다면 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역. 네.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넓은 인터넷 안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네. 크립토커런시 흔히 말해서 암호화폐라는 이진법의 세상을 가지고 또 사기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영역도 그렇지만 그 범죄의 스타일이 한계를 좀 뛰어넘는. 그렇죠. 네. 옛날에 패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죠.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는 한 발자국 더 빨리. 몇 발자국 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형사정책을 만들 때마다 참 고민하는 게 어떻게 형사정책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어드밴스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입법이 늘 늦을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뛰어넘고 있고요. 지금 범죄들 특히 경제 범죄들도 과거에만 해도 딱 경제 범죄 사기하면 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요랬구나를 알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대 중고 나라의 사기인데 그 사기의 방법이 정말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기 방법입니다. 혹시 최소한의 도덕도 저버린 바로 그런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0294번이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사고 싶어서 아끼고 하루에 한 끼 굶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그 15,000원을 아니 보통 요새 한 7,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 한 끼를 아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엉망진창 거짓말이다. 이러면 근데 중고거래 사기도 역사가 깊죠. 왜냐하면 이제 중고차 사기부터가 이게 맞습니다. 가야 되니까 많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혹시 그 우리 목돈연구소 소장님은 혹시 중고 사이트에서 뭐 사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저는 좀 이제 있는데 제가 시계에 대한 욕심이 0이에요. 하고 시계도 지금 안 차고 지금 이제 벌써 반백살 올드보이로 살아가는 동안에 없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좀 이런 관심이 좀 생겨서 그렇죠. 하도 막 시계 하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보고는 뭐 있죠. 특정 프로그램, 특정 시계 뭐 R로 시작되는 시계가 리셀하면 뭐 한 1,000만 원 이상 번다 그러고 네. 또 여성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C사 브랜드의 가방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가방하고 시계를 이야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스타일이고 네.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는 스니커즈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어디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특정 그 브랜드사와 디올이라는 아, 사가 이제 예, 합쳐서 예. 만들어놨는데 이게 중고 출고가가 300만 원인데 네. 리셀로 팔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네. 정도 되고 우리 GD라고 이제 신발을 네. 신었는데 GD가 신은 신발이 원래 스니커즈였는데 그게 중고 거래에서 1,300만 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네. 정말 스니커즈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 MZ 세대에서는 엄청나게 중고 시장에서 이런 어떤 운동화를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요즘 중고거래 이렇게 보면서 좀 느낀 것은 되게 많이 똑똑해졌다. 네. 예, 거래 당사자들도 많이 옛날과 다르게 뭐 그 영수증도 같이 포장, 패키징, 그러니까 사기가 이게 좀 나오기가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다뤄볼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14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사기는 4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네. 이게 15명이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 조직단인데 네, 맞네요. 네. 네. 사실 죄질이 무거운 7명은 구속을 송치했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인데 네. 여기에 정말 피해자들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 게 이게 20대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진짜 더운 날에 지하철비 아끼고 교통비 아끼고 점심비 아껴서 스니커스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게 네. 이제 사기가 되니 참 피 묻은 돈을 이렇게까지 빼앗아 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0명이 넘습니다. 네네. 하고 피해 금액이 4억 원이지만은 이게 20대가 대부분의 그렇죠. 피해자이기 때문에 금액도 이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들에겐 전부인 돈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12월 사이에 중고나라, 뭐 네이버 카페 등의 각종 온라인 중고거래 있죠. 플랫폼을 활동하면서 거래 대금만 챙긴 뒤 잠적했던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얼리 어답터인데 당할 네.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막 하는데 따지고 그러는데 자기 물건이 생기면 우리보다 훨씬 더 obsession, 집착이 강하잖아요. 딱 눈에 딱 나왔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 네가 사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소유를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젊은 층이기 때문에 네. 특정 물건을 소유한 것처럼 교묘히 합성한 사진을 미끼로 내걸고 음흠. 해당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네.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에 네. 대금만 받고 잠적한다. 사실 우리 목돈연구소 소장님도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당장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래도 저 약간 그래도 먼저 돈을 쏘지는 요즘에는 않던데. 이게 정말 예, 현장에서 만나던데 뭐. 아기 다리 아니에요? 고기 다리 했던 이것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의 네. 물건이 만들어지면 제가 쓸 때는 이거 클릭하는 거 예. 순간적으로 특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물품이었길래 이 진짜 아기 다리 고기 다리 이게 됩니까?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돈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저희 때 있었던 건데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니커즈와 같은 거죠. 조던이 신던 그 미드나잇 어떤 신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조던 신발 이미 뭐 판매 완료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혹시나 조금 올려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네. 워낙 또 다른 중고 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듯해서 네. 이건 안 올렸지만 네. 이렇게 자기들이 사고 싶은 한정품을 올림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의 대상들을 물색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기 수법으로 514명이 결국 사기의 대상이 되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4억에 가까운 피해 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뭐 디올 신발 그다음 GD 신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큰 피해 금액은 600만 원 가까이라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난 정말 이거 사고 싶어서 내가 모았는데 네. 음. 이 사기 일당 그 돈 다 탕진해서 돈은 남아 있지 않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수익들을 이런 범죄 수익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발본세본에서 찾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생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번 이 범죄 사기 사건은 그걸 진짜 자극을 한 거네요. 왜냐하면 다른 물품들은 요즘에 그 어디 거리 한복판에서 만나잖아요. 네네네. 또 이게 어디 또 음침한 데 가면 또 안 되니까 진짜 대로변에서 네네. 돈 들고 오고 물건 들고 와서 하게 되는데 저희 딸도 이렇게 무조건 직거래하죠. 직거래하는 네, 근데 것도 이런 가장 사람이 거는 많은 곳. 진짜 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먼저 돈을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쉽게 말해서 뭐 300만 원짜리다 이러면 30만 원 먼저 보내세요. 선납금 보내세요. 이러면 선납금 딱 받고 그냥 뿅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정도는 또 오히려 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갖고 예. 그래서 이외에도 지금 수법이 굉장히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까? 통상적인 수법과 달리 굉장히 수사에 애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상은 이제 피의자 한두 명이 홍보 행위와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 조직단 15명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나뉘어서 범죄를 이끌어 갔는데요. 사실 이게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데 여기에 있는 거주지도 다 달라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경기, 부산, 경남, 전국에 흩어져 있었고 의사소통은 모두 온라인에 있는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피해자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주빈 사건에서 그런 얘기하잖아. 우리 안 봤어. 점조직이니까.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거야. 아이디만 아는 거니까. 우리는 공모관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조직이 만들어지면 범단이라고 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경우에서는 기소전 보전 몰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모한 적 없다. 일명식도 없다. 우리는 아이디만 알고 있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온라인 사기에 있어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잠입 수사와 그다음에 온라인 상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를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온라인 중고 사기 검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진짜로 이 사람들이 모르고 팀이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진짜 수사하기 어렵겠어요. 진짜 모르니까 자기들끼리도 찾아가야 되는데 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기를 만약에 당했다 할지라도 저는 1차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 자기 한정품 사고 싶어서 클릭했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어떻게 범죄 수익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혹시 우리 목돈연구소에 있는 소장님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지 우리는 이 물건 팔고 난 다음에 우리에겐 책임 없다. 근데 이번에 공정위에서 새로 오늘 이제 입법을 만들었는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제 미국도 빅테크들한테 이제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가 그냥 우물만 파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금 그랬는데 공정위에서 이 부분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중고거래 품목도 워낙 다양하고 또 무형 물품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 났을 때 더 검거하기는 힘든 이제 그런 수사의 난항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를 안 당하는 방법. 거리에서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까? 거리에서 사실 대로변에서 이거는 MZ 세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언제 가입을 했는지 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전력이 어떤 건지 그걸 확인하고 안전 결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는 건데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정말 바라고 원하던 물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한번 숨을 좀 고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 결제를 해야지 30만 원 주세요. 틱! 버튼 누르면 돈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 결제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력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후기가 어떤 건지 적어도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 아마 MZ 세대들은 너는 중고거래를 몰라. 그렇죠. 이럴 것 왜냐하면 같은데. 제 생각에도 진짜 그렇게 계약금 받고 주는 분도 있잖아요. 있을 수 예, 있죠. 있죠. 아니 그분도 진짜 분들도요. 아니, 그 들고 나갔는데 그 상대방이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계약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계약금 받는 사람과 이 사기범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전결제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직거래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그것도 굉장히 사람이 많은 어떤 백화점 근처에서 직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겠죠. 네.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이런 걸 플랫폼 업자가 에스크로 계좌 같은 거를 하나, 맞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에스크로에다가 먼저 계약금 넣어두고. 제가 생각했는 게 그 플랫폼 사업자가 그런 어떤 네. 디파짓 시스템을 만들어 그렇죠. 놓으면 그게 딱 돈을 넣으면 네. 그걸로 돈이 들어가고 일단 이 사람이 정확히 물건을 주면 네. 마지막 결제를 해서 띠링해서 그것까지 같이 보내는. 넘어가게 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 받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 요새 굉장히 그 책임의 영역에 있어서 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리에종이라 그러죠.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소비자 거래에서 조금 책임지는 모습 공정위가 좀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는 책임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재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8월도 어느새 중순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진 이제 3일간의 연휴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끝곡으로요. 지금 흐르고 있죠.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들으면서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세요. Don't imagine you're too familiar, and I don't see you anymore.